UP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순열의 경제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점가의 핫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반일 종족주의가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죠.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뜨거운 논란 덕택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논란거리로 가득합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볼 역사적 근거는 없다. 주장 하나하나 모두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일 것입니다. 일제 지배로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고 조선 대중의 삶도 개선됐다는 그런 주장들인데요. 자, 오늘은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과연 일제 지배 아래 조선 경제가 성장했고 조선인의 삶이 개선된 것인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기사 제목을 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허구, 이렇게 충남대 허수열 명예교수의 결론인데,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학자, 언론인 계속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좀 새롭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반일 종족주의를 읽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2001년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이고요. 신자유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티글리츠 교수이고요. GDP는 틀렸다. 이것은 이제 2010년 스티글리츠 교수가 아마르티아 센, 장폴 피투시, 아마르티아 센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1998년. 이렇게 공저한 책입니다. GDP가 느는데도 왜 국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을까? 거꾸로 오히려 GDP가 느는데도 왜 형편이 나빠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스티글리츠를 비롯해 경제 석학들을 불러 모아서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했고, GDP는 틀렸다. 이 책은 그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연구 결과, 그 성과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나라로 흘러갈 경우 국민 소득은 줄어드는데 GDP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통찰을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적용해도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듯 GDP 증가로 조선인의 삶이 나아졌을까? 반일 종족주의 필자 중 한 명인 주익종 연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통계 정확성은 일단 접어두고요. GDP는 당연히 늘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 도로, 통신, 항만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이런 시설들이 확충됐기 때문에 GDP가 아마 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GDP가 증가했다고 해서 조선 대중의 삶도 나아졌을 것인가? 핵심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 대목, 반일 종족주의 이 주장을 본다면 아마도 코웃음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듯 스티글리츠 교수는 GDP는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GDP 증가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국민을 더 못 사는 사회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자, GDP는 지금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거의 대표적인 척도인데요. 자, GDP가 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얘기가 결국 뭐냐 하면 스티글리츠 교수가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는데, 만약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나라로 흘러갈 경우 그럼 국민 소득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GDP는 증가합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죠. 실사례도 제시를 했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진국 투자로 금광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 대부분이 외국 회사들 수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는 형편없이 적은 수익이 떨어지고 GDP가 급증했지만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GDP가 국제 자본의 수탈을 가리는 위장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을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적용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도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또 이런 지적을 볼까요? 일본인들은 맹렬한 속도로 조선의 토지를 장악해갔고 광공업 자산은 90% 이상이 일본인들 소유였다. 소수의 일본인들이 토지나 자본과 같은 생산 수단을 집중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일본과 조선이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다. 자, 허수열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분석인데요. 티글리츠의 분석과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수열 교수는 당시 개발에 대해서 민족별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개발의 본 모습이었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 그래도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개발했고 그 덕분에 조선인들도 조금은 더 잘 살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조선이라는 지역의 개발과 조선인의 개발을 구별하지 못하는 논리 비약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조선인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친일에 앞장선 일부 세력들은 개발의 떡고물을 톡톡히 챙기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국민 90%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줄더라도 상위층 10%의 소득이 급증한다면 평균 소득은 올라가듯 GDP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GDP엔 이러한 평균의 함정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1945년 경성의 모습인데요. 경성 전차. 이게 해방 직후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많이 개발되고 설치되고 했으니 전차 설치 역시도 조선의 GDP 증가에는 당연히 기여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국내에서만 비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학자도 비판합니다. 일본 학자 비판 이전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지금은 공인회계사 회장을 맡고 있는 최준경 회장이 최근 식민지 근대화론이 틀린 이유라는 칼럼을 한 경제지에 기고했죠. 자, 이 주장의 요지를 한번 볼까요? 남미에서 한때 바람을 일으킨 종속 이론에 의하면 주변 국가가 중심 국가에 예속되어 원료 공급지와 소비시장 역할에 한정되기 때문에 산업 고도화의 기회가 원천 봉쇄된다. 이게 종속 이론이 그런 것인데요. 이 종속 이론을 식민지와 종주국 사이에 적용하면 100%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국가인 종주국 일본은 당연히 주변국인 식민지 조선을 일본 입맛에 맞게 요리했을 것이다. 조선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을 택하지 않고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함수에 맞춘 최적화를 추구했을 것이기에 일본의 최선과 조선의 차선 이하가 조합된 최적혜를 정책 목표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준경 회장은 내선 일체를 내세웠기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미 학문의 영역을 떠나 정치 선동의 영역을 떠도는 것이니 학문적 양심을 논할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민족별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던 개발의 본 모습이라는 허수열 교수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우미 유타카, 일본 학자인데 최근 일본 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허수열 교수나 최준경 회장과 같은 맥락의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토목 청부업자들은 재정을 들여 조선 경제 인프라를 확장시킨다는 총독부와 유착해 많은 이익을 취하고 경인 경부 철도공사에서 보듯 조선인 청부업자들을 배제시켜 나갔다. 저자의 결론은 전체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예산이 조선인의 승인 없이 조선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일본의 건설업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였다. 일제의 식민지 조선 개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선인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론뿐 아니고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등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좌우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적 진실 찾기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고 학자적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보수 우파들 기본 생각과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했고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읽는 동안 심한 두통을 느꼈다고 했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는데요. 이 교수는 2006년 이영훈 교수 등과 함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펴낸 보수 성향 학자입니다. 자, 이철우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이유에 대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서술들로 가득하다. 선동적 용어와 표현, 술자리에서나 어울릴 법한 상식 이하의 감정적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내면서도 주장과 논리 측면에선 엄밀성이 결여된 책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교수는 강제로 트럭에 태워 싣고 가는 연행이 없었다면 모두 자발적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신매매의 개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식이다. 자,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팔레르모 의정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행사,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 또는 인수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더라도 기만, 속이거나 권력남용 등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람을 데려가거나 모집하거나 해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가 쓴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모집과 관알선을 통한 동원에서도 엄청난 폭력성이 수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김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조선인 피연행자는 법이 필요 없는 무법적 존재로서 물건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우철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저자들의 이전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의 신뢰에 칼질을 가했다. 그런 점에서 저자들이 해괴한 책을 출간함으로써 스스로 학문적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영훈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일제강점기 그 잔인한 시대를 견뎌낸 조선인들의 삶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는 그들의 구체적 삶의 증언과 증거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수백 명이 갇혀 지내던 지옥도라고 불렸던 군함도 시설의 모습이고요. 그 군함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앙상한 모습만 봐도 당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1910년 조선과 1945년 조선을 단순 비교해 그 차이가 식민 지배의 성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은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였습니다. 오랫동안 보릿고개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나라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성장했다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수십 년 일궜던 부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최준경 회장은 국민의 묵직한 감성의 함성을 정연한 논리의 창칼로 바꿔 식민지 근대화론을 베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일 종족주의, 그 토대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제 지배 아래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고 조선인의 삶도 개선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불편한 허구입니다.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역사의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유순열의 경제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